한 여성이 3년 동안 준비한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의 낙방 끝에 결국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온 가족이 기뻐하는 이 시험의 정체는 한국의 귀화 시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클레르 루아입니다. 한국에서 산지 이제 9해가 지나가네요.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유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던 도중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었고 저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한 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가 저를 반겼고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가진 활기와 따뜻한 정서에 빠져들어 버렸죠. 단순한 호기심과 설렘으로 찾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꿈만 같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유학을 마치자마자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편 지훈은 한국인입니다. 지훈과 함께 김포에 신혼집을 꾸리고 지훈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살다 보니 이제 저에게 너무도 익숙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명절마다 지훈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하는 일상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프랑스인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며느리 클레르로 저 자신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외국인이라고 계속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정 서류를 처리할 때도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했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병원에서 보험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순간은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남편은 한국인 전용 심사대를 통해 금방 입국하는데 저는 외국인 전용 심사대에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죠. 저는 그날 공항에서 긴 줄을 서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함을 가져야 하는 걸까? 하루는 제 고민을 지훈에게 했을 때 지훈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클레르, 그냥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어때? 처음엔 가볍게 넘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의 불편함이 조금 있을 뿐이지 국적을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것인데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의 미래를 이곳에서 그리고 싶었고 제 인생을 바꾼 이 나라에 저도 온전히 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화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후 저는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응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클레르, 그냥 영주권만 받아도 되잖아. 꼭 국적까지 바꿀 필요가 있어. 프랑스 여권이면 충분히 좋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완전히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넌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국적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야.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프랑스인으로 보고 있었고 국적을 바꾸겠다는 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서류상의 국적이 아니라 저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정체성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자연스럽고 한국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귀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귀화 시험에 대해 알아보니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기출문제들을 확인해 보니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한국어 능력 평가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6년이 지났고 직장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준비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듣기 시험에서는 방송 뉴스나 공식 발표문처럼 딱딱한 문장이 나왔고, 읽기 시험에서는 신문 기사나 정책 설명문 같은 복잡한 글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평소 대화에서는 문제 없었지만 공식적인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고 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험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를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내용을 써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라니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6년을 살았다고 해도 한국 역사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까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연도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사건이 갖는 의미까지 숙지해야 했죠. 제일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던 것들은 네 글자 단어들이었습니다. 갑오개혁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개혁이었더라 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겠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였어요. 그리고 문화시험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례, 명절, 사회적 예절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을 2가지 이상 서술하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제사 문화의 특징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추석과 설날은 알고 있었지만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 가족을 따라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정도였지 제사의 절차와 의미를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2가지의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에서는 귀화를 신청한 이유와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질문 자체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단순히 정해진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다니며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한국 친구들에게 밥과 술을 사며 면접 준비도 열심히 임했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장한 상태로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귀화를 준비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듣기와 읽기 파트는 무난했지만 쓰기 시험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출문제와 다른 내용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내어 답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희망을 가졌지만 불합격이란 2글자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고 내가 한국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저를 격려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 번 더 보면 돼. 그렇게 저는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시험도 불합격. 솔직히 공부했던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는 변명을 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문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저는 몇 시간 동안 밖을 떠돌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걱정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시험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답하기 싫었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순간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벗어 소파 위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떨어졌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 다 어려웠어.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을 펴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역사책을 한 줄 한 줄 외우며 노트에 빼곡히 적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 뉴스와 토론 영상을 보며 면접을 준비했던 시간들, 그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시험 결과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만할 거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실망도, 조급함도 없었지만 그 대신 저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점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내가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뭐였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권 때문이야? 공항에서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자신에게조차 잊고 있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걸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지훈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은 제 눈앞에 있는 지훈과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포기 안 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되새기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험 준비를 한창 하던 어느 날 지훈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클레르, 이제 암기하는 방식은 그만하자. 나랑 같이 한국을 느껴보자. 한국을 느끼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시험 문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들. 한국인들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서로 나눠 먹으며 가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하철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들과도 깊은 정을 나누는 문화. 지훈의 말대로 저는 이미 한국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험 문제로만 접근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지훈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접 체험하러 가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구경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관광이었고 조선시대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지훈은 마치 가이드처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야. 하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때 다시 재건됐어.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경복궁을 훼손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저는 조용히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 그냥 오래된 궁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렇지? 그냥 암기할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궁궐 안을 걸으며 저는 단순히 조선시대 왕들이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고 변화해 온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독립기념관에도 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힌 벽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야. 책에서만 보던 역사적 사건들이 더 이상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한국을 배우고 있는 거야. 역사 공부 외에도 귀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면접이었습니다. 지우는 면접 연습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귀화 면접에서는 내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를 말해야 해.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돼. 너만의 이유를 설명해야 해. 저는 처음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도 한국인이고 그래서 뭐? 그래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를 말해야 해. 저는 거울을 보며 다시 연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들과도 깊은 정을 나누죠. 저는 그 정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우는 이번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그렇게 매일 저녁 저는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부 방식 덕분인지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한국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할 거야.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클레르.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한 지도 벌써 3년째.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한 외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귀화 시험 보러 오셨나요? 네. 이번이 5번째 도전이에요. 제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번이 2번째인데 벌써 포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2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순간이 제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귀화 시험이 어렵죠? 그래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제 미래를 여기서 그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붙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너무 좋아요. 꼭 붙길 바랄게요. 행운을 빌어요. 응시 준비를 하던 외국인들 모두 서로 응원하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필기시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시험지였지만 문제를 받아드는 순간 긴장이 다시 밀려왔어요. 손에 땀이 나서 시험지를 몇 번이나 고쳐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읽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공부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경복궁에서 들었던 이야기, 독립기념관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문장들. 침착하자.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야.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 명씩 면접실로 들어갔고 저도 곧 이름이 불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면접관 3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클레르 루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생활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나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공부하러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대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직장도, 제 남편도, 그리고 제 삶도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한국 사회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언어도 처음엔 어려웠고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고 싶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의 국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태극 문양은 음양의 조화를 뜻하고 4개의 궤는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대답한 후 면접이 끝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머리도 식힐 겸 프랑스에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부모님과 만나 집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귀화 시험 결과를 확인하세요. 그 순간 차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고 저와 남편, 부모님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손끝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뜬 단 한 단어, 합격. 저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눈을 문지르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합격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훈, 나 붙었어.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 저보다 더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우리 클레르, 이제 진짜 한국인이네. 지훈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끝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버텼습니다. 5번의 실패 끝에 결국 해냈습니다. 부모님도 제게 달려와 저를 껴안으며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오랜 고생 끝에 결국 해내는구나. 정말 멋지다 클레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어떤 걱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귀화 승인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훈과 함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시청에 찾아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이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귀화 시험에 합격한 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행정적인 편리함이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거지 제게 주는 의미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귀화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는 순간 생각보다 긴장됐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제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때 그 작은 카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할 때마다 나는 이곳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고 나니 어쩐지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 프랑스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할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프랑스는 제 고향이고 제 부모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프랑스인이 아닌 건가?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국적이 바뀌어도 저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문화를 사랑하지만 제 삶은 이제 한국과 더 가까워졌어요. 한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한불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교류 활동을 하면서 저는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내가 직접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까? 한국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도 어려웠고 발음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한국어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한글을 바탕으로 많은 프랑스인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같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더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또 다른 외국인이 귀화를 고민할 때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름에서 영감을 딴 한국인 채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한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유명 생물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례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징그러운 이 생물체들을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해양생물학자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주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며 특히 외래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래종은 한번 정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로 긴급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해변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발견됐습니다. 바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호주의 한 어촌 마을에서 온 다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한 생물이 부둣가까지 덮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건 처음 본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 해변으로 출발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바위 위로 퍼져 있는 생명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긴 줄기들이 바위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해초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져온 휴대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단단한 껍질 속에서 촉수를 뻗고 있는 작은 생물들이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이것은 거위목 따개비였습니다. 거위목 따개비는 유럽과 북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외래종이었습니다. 강한 번식력과 빠른 확산 속도로 토착 어종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종이었죠. 이거 퇴치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사님, 이거 SNS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위목 따개비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호주 네티즌들은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외계 생명체 아닙니까? 끔찍하다. 절대 만지고 싶지 않다. 해변에 나갈 때 조심해야겠어. 대부분의 댓글이 거부감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나? 버터에 구우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또 뭐 먹을지 찾고 있네. 먹는다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걸 먹는다고요?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이 댓글 쓴 사람들 대부분 한국인들인데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기묘한 생명체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식재료로 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먹을 리가 없잖아. 저는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따개비를 국물 요리나 해산물 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골칫거리 외래종이 한국에서는 식탁 위의 요리 재료라니? 이 작은 의문이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위목 따개비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본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호주와 유럽에서는 외래종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침략자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한다니
도대체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어떻게 다루기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외래종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호주만 해도 토끼,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참개, 푸른 꽃게, 장수말벌이 번식하며 농업과 어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참개가 하천과 호수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토착 어류를 몰아내고 강바닥을 뒤집어 놓으며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 연구팀들은 참개를 퇴치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뉴트리아가 호주의 습지를 점령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트리아는 강력한 번식력과 식욕으로 습지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농작물까지 파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치를 위해 대량 포획 작전을 펼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뉴트리아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기존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조절되거나 사람들이 식재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트리아였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뉴트리아가 통제 불가능한 골칫거리로 취급되지만 한국에서는 포식자들이 뉴트리아를 잡아먹으며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수달과 살 같은 천적들이 뉴트리아를 사냥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생태계는 외래종이 너무 쉽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외래종인데 왜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존 연구의 가설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포식자에 의해 개체 수가 조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참개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참개가 하천을 점령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재앙이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참개를 간장게장, 참개탕 같은 음식으로 소비하며 오히려 경제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 퇴치하려는 참개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먹는 식재료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외래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래종을 이용하는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닫자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독특한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을까? 정말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 외래종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와 연구소에 한국 출장 계획을 제출했고 승인받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적응시키고 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의 생태계에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깔끔한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 내에서 연구 장비와 카메라를 점검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로 나오는 순간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맞으시죠? 한국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김도현 박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돕기 위해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맞춰 이동하죠. 김 박사는 한국에서 외래종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차로 안내하며 한국에서의 연구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황소개구리와 베스, 블루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연구 시설과 자연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저수지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황소개구리와 베스가 크게 번식하며 생태계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황소개구리와 베스로 몸살을 앓던 곳입니다. 저는 물가를 바라보며 김 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구에서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려고 독극물까지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는 토종 어류 중에서 가물치와 메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적극적으로 포식합니다. 또한 새들도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삼는 경우가 많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외래종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저수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래종을 없애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소개구리와 베스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고요? 여기 황소개구리 튀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황소개구리를 먹는다고요? 이걸 정말 드신다고요? 마을 주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원래는 우리 지역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문제였는데 어차피 퇴치해야 할 거라면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바삭하게 튀겨진 황소개구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맛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나 블루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베스를 잡아서 회로 먹기도 하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외래종을 경제적인 자원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과 서구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자원으로 바꾸려 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생태계가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강한 토종 포식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생태계를 위협했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물치와 메기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적극적으로 포식하며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달과 살 같은 천적들이 뉴트리아를 사냥하며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이 외래종의 확산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면서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참개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간장게장이나 참게탕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스와 블루길 같은 어종도 일부 지역에서 회나탕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황소개구리는 일부 농촌에서 튀김 요리로 즐겨 먹고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빠른 대응 시스템도 외래종이 생태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발견되면 곧바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연구소가 협력하여 외래종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퇴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꽃매미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한국에서는 곧바로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종 곤충들이 유충을 먹는 방식과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생태계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강한 토종 포식자들과 외래종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 그리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존 연구의 가설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연구를 더욱 확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외래종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생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외래종 개체 수가 조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국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는 참개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참개가 강바닥을 뒤집어 놓으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참개를 대량 포획해 폐기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장수말벌이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말벌은 꿀벌을 대량으로 사냥하며 벌집을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외래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장수말벌을 박멸하기 위해 살충제 사용과 포획 작전을 펼쳤지만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래종 대처 방식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문화적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특정 동물을 식재료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둘째, 생태계 구조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외래종을 포식할 수 있는 강한 토종 생물들이 존재하지만 서구의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한국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서구 생태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기존의 외래종 대처 방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있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존의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외래종을 박멸해야 할 존재로만 봤다. 하지만 한국은 외래종을 생태계와 문화 속에서 흡수하고 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연구 결과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자연적인 생태적 조절과 인간의 개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정리하며 기존의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래종을 단순히 박멸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요소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없애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환경과 문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국제학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국제환경생태학회에 제출하자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의 방식이 참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처럼 참개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레스토랑에서 참개 요리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역시 장수말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연구진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수말벌이 천적들에게 포식되며 개체 수가 조절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을 서구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특정 동물을 음식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개체 수를 조절할 역할을 할 천적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래종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을 각 나라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활용하는 접근법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거라는 것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서구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생태적 균형 개념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제거 방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종이 생태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기존의 외래종 제거 방식과 한국식 접근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포획 후 폐기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한국식 자연적 조절 방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특정 지역에서 외래종을 제거하는 구역과 자연적 조절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나누어 각각의 생태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천적을 활용한 장수말벌 조절 방법을 실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장수말벌의 주요 천적을 찾고 이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존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장수말벌을 제거하려 했지만 한국에서 관찰된 자연적 포식 구조를 참고하여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방식이 단순히 특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보다 넓은 생태계 관리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생태적 조절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 세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검증하는 것은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배운 해결책을 어떻게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외래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서 저는 한국의 생물학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외래종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었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각국의 생태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 포식자가 외래종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서구의 환경에서는 그런 포식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적용된 방식 중 어떤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해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언론 보도, 학술 발표 등을 통해 각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만으로는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국의 환경 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생물학자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외래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의 방식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물학자들과 함께 세계 각국이 외래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외래종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해결책이 국제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앞으로의 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외래종 퇴치가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일으킨 줄 몰랐는데요.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외래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원으로 쓰였는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